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이죠. 자, 이번에는 313쪽에 있는 객체의 지향 기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의 지향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역시나 용어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캡슐화가 있어요. 캡슐화다라는 것은 꽁꽁 싸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약을 처방을 받았을 때 그 약을 다른 약국에 가서 이거는 무슨 약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약사분께서 잘 가르쳐 주죠. 이거는요 수면제고요. 이거는 뭐예요? 라고 가르쳐 주죠. 근데 약을 캡슐에 쌌어요. 갈아가지고 캡슐에 쌌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른 약국에 가서 이건 무슨 약이에요? 그럼 어때요? 알 수가 있나요? 없어요. 정밀 검사를 해보지 않는 한은. 그것처럼 어떤 객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프로그램상에서 기술을 하겠죠. 근데 그거를 외부인들이 볼 수 없도록 객체 외부에 숨기기 위해서 캡슐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세요? 정보 은닉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바깥으로 드러내고 나머지는 상세한 내용은 외부에 숨기기 위한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보 은닉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객체 지향 기법 중에서 하나 캡슐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현을 하는 것인지는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이 용어를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상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위 클래스에서 하위 클래스가 그대로 물려받는 거죠. 여러분이 나는 상속을 했어.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뭔가를 물려받은 거죠. 네. 그래서 상속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준다면 이미 정의되어 있는 상위 클래스의 속성을 하위 클래스가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다. 이게 프로그램상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객체와 클래스를 재사용한다. 상위에서 이미 선언한 것을 내가 쓰기 때문에 나한테서 내가 쓸 때 다시 그걸 선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설정이 해놓은 객체와 클래스를 내가 다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재사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추상화가 있어요. 추상화라는 것은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에만 중점을 둬서 상세 내역을 없애 나가는 과정을 말을 해요. 자, 여러분은 집에 가서 불을 켜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현관문 열고요, 전등 스위치 눌러요. 그럼 다 알아먹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러죠. 현관문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려요. 네, 그 다음에 문을 당겨요. 그 다음에 문을 닫아요. 신발의 끈을 풀어요. 신발을 오른쪽 발을 벗어요. 그 다음 왼쪽 발을 벗어요. 오른발을 내딛어요. 그 다음 왼발을 내딛어요. 그렇게 상세한 과정이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든 걸 생략을 하고 중요한 부분만 하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프로그램화 시킬 때 필요 없는 것들은 일단 제외시키고 중요한 것들만 포인터 찍어서 이렇게 기술하는 것을 우리는 추상화다라는 거죠. 네,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다형성이다라고 있어요. 다형,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자 그려보세요 그랬어요. 볼펜을 들고 그려보세요. 자, 지금부터 그려보세요. 그리세요 라는 명령어를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동그라미를 그릴 거고, 어떤 분은 네모를 그릴 거고, 어떤 분은 세모를 그릴 거고, 어떤 분은 예쁜 꽃을 그릴 거고, 서로 다르다 그거죠. 그리세요 라는 명령어 하나만 내렸는데 나오는 결과물은 어때요? 모두 다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다형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그런 클래스들이 같은 의미의 응답을 하는 특성으로 한 메시지가 객체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는 거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한 메시지가 객체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는 것. 이게 이제 다형성이다. 예를 또 자, 열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분은 창문을 여는 사람, 어떤 분은 지갑을 여는 사람, 필통을 여는 사람, 각각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뭐다? 다형성이다.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이 객체의 제한 기법 4가지 기억합니다. 캡슐화, 상속, 추상화, 다형성 4가지 종류 기억해 줘야 되고요. 각각의 의미, 특히 시험 문제에 다형성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객체 지향을 분석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분석하는 방법이 이제 뭐가 있냐면 럼바우의 객체 지향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럼바우의 객체 지향 분석은 뭐냐면 모든 소프트웨어의 구성을 구성 요소들을 그래픽 표기법을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기법이고요. 분석하는 절차를 기억을 하세요. 네, 자, 럼바우 객체 지향 분석에서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이 3개의 과정을 거쳐서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객체 지향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객체 모델링 뭘까? 동적 모델링 뭘까? 기능 모델링을 뭘까? 라는 건데요. 일단 여러분이 럼바우의 객체 지향 분석 3단계를 기억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객체 모델링이란 것은 무엇이냐? 객체다, 속성이다, 연산이다, 이런 식별, 객체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하면서 객체도를 이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고요. 동적 모델링이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상태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객체들 사이의 어떤 흐름, 상호작용, 연산 순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상태도를 이용을 합니다. 네. 자, 여기는 객체 모델링은 객체도를 이용을 하고 동적 모델링은 상태도를 이용을 하고 자, 기능 모델링이다 그랬습니다. 기능 모델링이다 라는 것은 데이터 흐름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수의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 흐름을 중심으로 처리 과정을 표현하는 모델링이다. 자, 뭐를 이용을 한다? 자료 흐름도를 이용을 한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순서, 그 다음에 뭐를 이용하는지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객체 지향을 모델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뭐를 가지고 할 거냐? 어떤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객체 모델링을 하는 언어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러니까 객체 모델링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객체 지향 분석 설계를 하면서 산출물인 그 모델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그래픽적인 언어가 됩니다. 네. 그래서 도형을 이용하고 기호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9개의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일단 종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요. 자, 클래스, 오브젝트, 네. 그 다음에 유즈 케이스, 시퀀스, 커뮤니케이션, 스테이트, 액티비티, 컴포넌트, 디폴리먼트 네. 자,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총 9가지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유즈 케이스가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유즈 케이스가 나온 적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살펴볼게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네. 자,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이제 유즈가 뭐죠? 사용자죠. 케이스가 사례죠. 그래서 사용자 사례 다이어그램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도식화한 거입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림을 볼까요? 이 사용자가 네, 전원을 켜는 방법이에요. 전원을 켜고 켜고 끄는 방법이에요. 전원을 켠다, 버튼을 누른다, 전원을 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이런 그림 형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의 모델링 언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뭐냐면 시스템의 정적인 구조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객체다, 클래스다, 속성이다, 연산이다 이런 연관 관계를 도식화해 가지고 시스템의 정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계좌 번호, 은행 계좌에 있어서 뭐뭐가 필요하죠? 계좌번호, 예금주, 비밀번호, 잔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행동은 뭐가 필요하죠? 입금하다, 출금하다, 잔액을 조회하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기술을 하느냐? 네, 그런 것처럼 기술한다는 거죠. 어카운트 넘 스트링, 네, 계좌번호는 문자 형태가 필요해. 그 다음에 예금주는 어카운트 언어의 스트링, 이렇게 하고 스트링 형태가 필요해. 비밀번호는 패스워드, 그 다음에 INT, 정수 형태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객체 지향 모델링 언어다라는 것은 객체 지향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 그림이 나와서 행동이 나오면 유즈 케이스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이제 그런 형태로 표현하면은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고, 정적인 구조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순서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순서 다이어그램은 뭐냐면 객체들이 서로 작용을 하겠죠. 그럴 때 순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객체들의 메시지 교환을 어떤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기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태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상태 다이어그램은 이제 외부 사건의 결과로 일어나는 단일 객체의 상태 변화에다가 초점을 두어서 객체의 동작을 나타내는 이런 방법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은 이제 액티비티가 활동이다 그거잖아요. 활동 사이에 제어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객체 지향 모델링 언어에서 우리가 꼭 알아줘야 될 거, 그 9가지 그 종류만 일단 살펴보고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프트웨어의 공학 동향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하나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재사용을 해보자라는 거죠. 재사용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재사용이다 그죠. 이미 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어요. 그럼 그거를 다른 소프트웨어에 사용하는 거죠.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고 또 일부분만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재사용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소프트웨어를 재사용을 하면 뭐가 좋냐라는 건데요. 일단 뭐가 좋아요? 개발 시간이 감소되겠죠. 또 비용이 감소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죠. 엑셀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이 엑셀 화면하고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세요. 여기 글꼴에 해당된 내용이 어때요? 이 부분이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글꼴에 들어가는 단추를 보세요. 똑같죠? 이거는 파워포인트예요. 그러면 내가 엑셀을 먼저 개발을 했다. 그럼 엑셀 부분에서 이 부분을 따가지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주면 훨씬 더 이거 개발을 할 때 어때요? 훨씬 더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개발 기간이 단축되면은 어떠세요? 개발자들에 대한 월급이 한 달치가 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에 또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을 향상할 수 있죠. 이거 하나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다른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품질이 향상이 될 수 있고, 또 생산성이 증대가 됐습니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또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여러 지식에 대한 공유가 생길 수 있고, 프로젝트에 대한 실패 위험이 감소가 된다. 왜냐하면 이거 한번 개발을 했을 때 이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해주면은 실패할 위험이 더 감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공학입니다. 자, 재사용은 어떠세요? 그대로 다시 쓰는 거죠. 재공학은 뭐냐면 고친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다시 사용하긴 하는데 좀 고쳐서 내놓는 거죠. 그래서 기존 시스템을 새로운 요구에 맞도록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향상시키죠. 자, 핵심은 어디 있어요? 소프트웨어 성능을 더 향상시켜가지고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재공학은 유지보수성, 생산성,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재공학도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포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재사용은 그대로 다시 쓰는 거고, 재공학은 소프트웨어 성능을 더 향상시켜가지고 다시 그걸 쓰는 것이고. 자, 이제 또 역공학이 있어요. 역공학은 뭐냐면 기존 소프트웨어를 분석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이나 데이터 처리 과정을 재발견하거나 다시 만들어내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 B라는 회사에서 자동차를 하나 개발을 했어요. 시판이 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인기가 좋아요. 그럼 A라는 회사가 이제 도대체 저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었지 해가지고 그 자동차를 사는 거죠. 예, 사가지고 어떠세요? 이것을 낱낱이 분해를 해가면서 네, 이렇게 핸들은 어떻게 만들었지, 바퀴는 어떻게 만들었지, 자, 의자는 어떻게 만들었지, 이걸 낱낱이 분해해 가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게 역공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소프트웨어를 분석해 가면서 소프트웨어 그 개발 과정이나 데이터 처리 과정을 다시 발견한 겁니다. 네, 그게 역공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회사에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비슷하지만 더 좋은 제품. 또 여러분이 제일 먼저 초코파이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초코파이가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어떠세요? 다른 과자점에서 또 만들고 했죠. 비슷하게. 네, 그런 개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용어가 있냐면 CASE라는 용어가 있어요. CASE. 자, 이거는 뭐냐면 자동화예요. 자동화. 네.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왜 사람만 해야 될까? 자동화 시켜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와 전용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구 분석을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구현을 한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디버깅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자동화하는 그런 작업을 우리는 케이스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케이스를 하면, 자동화를 하면 뭐가 좋으냐, 그죠?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을 기계가 하면 뭐가 좋나요? 그것과 동일합니다. 일단은 개발 기간을 단축을 시킬 수가 있다, 그죠? 인간이 직접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딜레이 되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지만 자동화 시켜주니까 훨씬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죠. 그럼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 향상, 또 부품의 재사용성, 유지보수에 대한 간편화, 또 개발의 모든 단계화로 문서화를 시켜줘서 표준을 확립을 시켜줄 수가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 그죠? 자동화의 좋은 점이다라고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전 과목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서는 이제 많이 출제가 돼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2012년도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 구분을 공부하는 방법은 용어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용어에 관련된 내용, 또 단계에 대한 내용, 그런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문제 볼까요? 문제. 네. 1번 문제 살펴보세요. 네. 소프트웨어 오류를 찾는 블랙박스 시험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블랙박스 테스트 방식이 있고 화이트박스 테스트 방식이 있었죠. 네. 예, 그래서 그 종류만 일단 알고 있자라는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 화이트박스. 화이트박스의 종류에는 기초 경로 검사, 예, 조건 검사, 예, 데이터 흐름 검사, 루프 검사, 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이 블랙박스 시험 종류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죠? 동치 분할 검사,
또 경제가 분석, 원인 효과 그래프, 비교 검사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종류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1번에 아닌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죠. 기초 경로 검사는 화이트박스 테스트 방식이 되죠. 자, 2번 문제 볼까요? 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사용되는 분석, 설계 도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한번 문장을 읽어볼게요. 시스템 분석을 위해서 구조적인 방법론에서는 어떤 다이어그램이 사용된다. 자, 시스템 분석을 하기 위한 것에는 분석 도구에는 데이터 흐름도가 있고요. 객체 지향 방법론에서는 뭐를 사용하냐? 유즈 케이스를 사용을 합니다. 또 시스템 설계를 위해서는 구조적인 방법론에서는 구조도를 이용을 하고 객체 지향 방법론에서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종류 그 자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세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형 중에서 프로토타입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것. 그럼 여러분이 프로토타입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자, 프로토타입은요, 여러분이 시뮬레이션을 생각해 주면 되죠. 모형을 만든다라는 거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토타입 모형의 마지막 단계는 설계인가요? 아니죠. 그 순서 잘 생각해 주면 되고요. 발주자가 목표 시스템의 모습을 미리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폭포수 모형보다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용이하다. 그거죠. 네, 모형을 만들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프로토타입별로 구현 시스템에 대해서 베타 테스트를 실시한다. 자, 틀린 부분이 되고요. 맞는 것은 바로 니은과 디은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네. 자, 프로토타입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모형을 만든다. 네, 그래서 그 모형을 사용자들한테 더 보여줌으로써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단계는 구현이 되는 거고요. 자, 4번 조건 한번 볼까요? 4번. 네, 4번 문제입니다. 모듈화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설계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칸에 내용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넣어보세요. 결합도와 응집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합도와 응집도는 모듈의 뭐를 판단하는 것이다? 독립성이죠. 이 모듈은 독립성이 잘 되어 있나 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결합도라는 것과 응집도로서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줄, 결합도란, 네, 결합도는 어때요? 모듈과 모듈 사이의 상호 관련성이죠. 네, 그래서 모듈 사이의 관련성을 의미하며 응집도라는 것은 모듈 내부의 관련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죠. 모듈과 모듈 사이의 관련성은 뭐죠? 결합도가 되는 거고, 그죠? 이 모듈 안에서의 관계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응집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설계를 위해서는 결합도는 어떻게? 결합도는 어떻게 해요? 낮게. 그 다음에 응집도는 어떻게 해요? 높게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설계를 위해서는 결합도는 작게, 응집도는 큰 방향으로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4번의 정답이 결합도와 응집도는 모듈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결합도란 모듈 사이의 관련성을 의미하며 응집도란 모듈 내부의 관련성을 의미한다. 좋은 설계를 위해서는 결합도는 작게, 응집도는 큰 방향으로 설계해야 된다. 자, 그렇게 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볼까요? 5번. 네. 보기에서 설명하는 객체에 대한 개념은 그랬어요. 네. 자, 여러분이 출입문, 창문, 상자가 있어요. 그림에서 오픈이라는 명령어를 내렸다 그죠. 오픈, 열어주세요 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출입문을 열고 어떤 사람은 창문을 열고 어떤 사람은 상자를 여네요. 그죠?
오픈이라는 명령어는 똑같지만 대상은 어때요? 다 달랐다. 이걸 바로 뭐라 그래요? 다형성이라 그런다. 이걸 이제 자바 운영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버로딩이다, 오버라이딩이다 라고 이제 구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그림 볼까요? 6번에 그 사람이 나와서 전원을 켜요, 버튼을 눌러요, 전원을 꺼요. 이런 거는 객체 지향에서 어떤 다이어그램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사용자, 그죠? 사용자가 있는 유즈 케이스가 되는 거죠. 유즈 케이스의 다이어그램.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에 있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까요? 네,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객체지향 기법에 뭐가 있었어요? 네, 상속성이 있었죠? 다형성이 있었죠? 추상화 있었죠? 네. 그 다음엔요, 캡슐화 있었죠. 네, 구조화는 아니죠. 그래서 이 종류 자체를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련된 관련도 문제까지 살펴보았고, 뒤쪽에 있는 예상 문제는 바로 다음 단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